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합의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9천을 넘어 1만을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경제가 좋은 건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과연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다시 서울, 특히 강남 3구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이유도 이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라는 말은 저는 믿지 않아요. 아, 뭐 네. 그렇지 않다라고 네.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인과관계는 어느 누구도 아직 증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호사가들이 네. 자기 뇌피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뭐 네.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가 네. 정답인 거고요. 네. 뭐 이게 통계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음. 익사사고 증가는 이거는 항상 일치하거든요. 아, 그런데 네.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면 익사를 많이 한다. 이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워지니까 네.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고 익사 사고도 많이 생기는 건데 네. 그런 마찬가지로 이 어떤 부동산 가격과 어떤 민주당 득표율의 어떤 상관관계는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아이스크림과 익사 사고 같은 네. 상관관계일 뿐인지 네.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인간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단언하지 말자가 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강남 상구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슬슬 조짐은 보이죠. 네. 조짐 보이는 게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8천, 9천, 만, 뭐 2만 이렇게 네.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음. 여러 가지 다방면을 통해서 네. 좀 정책이 필요하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은 했는데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똘똘한 집 한 채 현상 때문에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값 양극화 현상도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3040 직장인들 같은 경우 소위 영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해법을 네, 제시하고 있고 네, 이것이 옳은 해법이다 아니다 저것이 틀린 해법이다라고 많이 싸우는데 네. 저는 솔직히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서 다 필요한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네. 이 공급이 많아야지 부동산 네.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 보유세가 높아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네. 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강조를 해요. 네. 세 가지 정책이 제대로 잘 버무러져야 된다. 당연히 공급 많아져야 되죠. 네. 그리고 보유세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금융 그리고 세금 그리고 공급 음. 정책 세 가지가 동시에 다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부동산이 잡힌다라는 사람을 저는 믿지 않고 아. 셋 다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도 필요한 거죠. 네. 분명히 뭐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높였는데 부동산이 안 잡히지 않았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 네. 그러면 그때 보유세를 높이지 않았으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높이지도 않았고 보유세를 높이지 않았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을까요? 에이, 전혀 그런 근거는 없고 네. 그나마 보유세가 조금이라도 높였기 때문에 음. 그나마 덜 오른 거지. 아, 아니 네.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지 않죠. 네, 네. 내가 그 네. 부동산 보유세를 네. 많이 내면 낼수록 부동산을 더 사고 싶어진다.
이건 말이 그건 안 되는 아니죠. 거거든요. 네. 당연히 이 적절한 보유세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은 욕망은 당연히 감소되는 것은 이건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너무도 당연한 건데 네. 문제는 보유세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을 잡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적절하게 높여야 되고 부동산 보유세도 적절하게 높여야 되고 네. 공급도 적절하게 잘 돼야 된다. 네. 세 가지 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한국의 진짜 부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자산소득자라면서 자산소득 과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올해는 특히 주가가 폭등하면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부자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네. 셋 중에 하나죠. 네. 내가 근로소득을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폭등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내가 산 주식 또는 비트코인이 네. 폭등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죠. 네. 근데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의외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이다. 뭐 나쁘지 않잖아요. 네. 뭐 나쁘지 않지만 뭐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있죠. 네, 그런데 연봉 1억 뭐 주변 친구들이 있지만 음. 20년 동안 1억을 네. 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나이 뭐 30부터 네. 뭐 50까지. 정년 퇴직할 네. 때까지 1억을 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연봉이 올라서 1억을 버는 사람들은 뭐 왕왕 있지만 네. 뭐 한 10년 뭐 10년 남짓 정도 1억을 벌지 20년 30년 동안 1억을 버는 사람은 사실 주변에서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강남에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30억 40억인데 그렇죠. 뭐 연봉 1억 소득자가 20년은 모아도 살 수 있는 돈은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9,000p 오늘 9,000p를 넘었습니다. 네. 요 갑자기 감격에 겨워서 말이 다 안 나오는데요. 네. 9,000p가 넘었다는 이게 2,000p, 뭐 3,000p 시절이 네. 얼마 안 되고 이제 4,000p만 되면은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그렇죠. 했던 건데 거의 뭐 3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근로소득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네. 역시 부동산 또는 주식 네. 큰 거 한 방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아니 뭐 나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누구래도 부자가 네. 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박수 칠 만한 거지만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과연 근로소득자인 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세금을 조금 내고 있는가? 답은 뭘까요? 조금 내고 아니요, 있죠. 안 내고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그러네요. 네. 조금만 내도 네. 이게 기분이 나쁜데 아예 안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거래세 조금은 내지만 뭐 네. 거래세는 이거는 뭐 소득세가 아닌 거고요. 네. 그래서 소득세는 사실상 이거는 없는 거고요. 네. 아니 뭐 한 1억 정도 벌면은 1,000만 원 남짓 세금 내거든요. 근로소득자는. 그런데 주식에서 1억이 아니라 뭐 3억, 4억을 벌어도 1,000만 원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 소득세는 10원도 안 되는 이런 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네. 이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아니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세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네.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세금의 원칙은 다 압니다. 그렇죠?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예, 네.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뭐 사실상 아무도 없는데 네.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곳만 세금이 있고 근로소득이 네. 아닌 다른 소득에는 세금이 없거나 대단히 조금만 있다. 자, 근로소득은 당연히 세금이 있죠. 네. 주식소득은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1세대 1주택자라면은 네. 내가 5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10억에 팔아도 세금 네. 1원도 안 내요. 네.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5억을 벌면은 세금 네. 한 1억 정도 냈잖아요. 네. 기억 안 나세요? 한 5억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서 1억 네. 정도는 세금을 내는데 네. 이 주식에서 5억을 벌면 세금 0원. 부동산 1세대 1주택 물론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5억 원에서 산 거를 10억 원에 팔아서 5억을 벌어도 세금 0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가 아니라 네. 근로소득에만 세금이 있고 다른 네. 소득엔 세금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주식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네. 이것은 입장이 아니라 원칙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뭐 너무도 당연한 원칙인 거고 글로벌 네, 스탠다드도 그렇고 네, 제가 뭐 조세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원칙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로서의 네, 기대도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네,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네, 어떻게든지 그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되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투세는 주식에서의 소득이 생기면 양도 차익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건 네.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과연 그 시점이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네,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네, 뭐 주식 투자 소득의 세금을 영원히 한구일 우리 자손 만대 네, 세금을 내지 않는 거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네. 뭐 그런 연구도 없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긴 될 텐데 문제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불안해요. 주식 투자자로서. 네. 분명히 금투세는 도입이 되기는 될 텐데 언젠가는 계속 그 도입이 언제 될까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벌벌벌 떠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뭐 5년 뒤면 5년 뒤, 뭐 3년 뒤면 3년 뒤 도입이 된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때까지 3년 동안 5년 동안 시장이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가 네.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네. 바라는 바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조금 논의가 있다가 사실 진성준 의원이 엄청나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사실상 이제 논의가 사라진 상태인데 뭐 그때 이야기된 것 중 하나가 뭐 4천, 5천 피 정도 되면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9천 피잖아요. 당시 논의를 정확하게 정리할 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당시 금투세는 나쁜 세금이니까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과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쟁은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떤 논쟁이었었냐면은 네.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네. 상법 개정이 먼저고 금투세는 4,000피 이후에 도입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지. 네. 금투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소영 네. 의원이 네. 금투세는 도입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네. 상법 개정이 먼저다. 4,000피 이상이 된 이후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네. 게 당시에 이 금투세 관련된 논쟁인데 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미 4,000피가 아니라 그렇죠. 9,000피입니다. 네. 상법 개정이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다 됐습니다. 네. 제가 당시 금투세는 도입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깨기 어려운 논리가 이거였어요. 아니 금투세를 도입 안 하자라는 게 아니고 네. 상법 개정한 이후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이 충분히 선진국 정도로 된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거 논박하기가 사실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양이 네. 미국,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네. 4위권입니다. 전 세계. 네. 그러니까 보통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네. GDP와 주가 총액 음. 관련된 그 버핏 지수. 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네. GDP 대비 주가 네. 총액 비율이 보통 버핏은 한 배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네.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2배가 훌쩍 넘거든요. 3배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해소가 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디스카운터 해소가 된 정도가 아니라 네. 전 세계 1조 달러 그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이 네. 미국 말고는 우리나라 이두 네. 개나 기업 네.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 너무너무 좋고요. 네. 상법 개정 2번 다 됐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시 금투세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사실 세금은 모든 사람이 좀 좋아하진 않은 이슈죠. 그리고 세금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단골 논란이 있는데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정말 낮은가?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에 세금 부담이 더 큰 건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인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진짜 팩트는 어떤 건가요?
모든 이 재정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견해죠. 그러니까 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네. 싸우는 경우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게 네. 이게 국가 재정이라는 게 조금 정치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좀 생각이 많이 다른 이 네. 학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약간 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학자, 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학자 둘이 네. 서로 좀 다른 의견을 많이 내고 많이 싸우는 게 이 동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이 없는 합의된 부분은 있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OECD 통틀어서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이건 팩트니까 OECD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뭐 네. 여기까지는 뭐 알만한 사람들은 저는 다 아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일부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OECD 기준 꽤 낮은 편인 건 맞지만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세금 내는 것보다 더 큰 부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건강보험료라든지 네. 아니면 국민연금 네. 기여금이라든지, 실제로 내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세금보다 이 두 개가 훨씬 더 커요. 한 몇 배 정도 더 커요. 네. 아주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네. 그런 거 특히 또 세금 같은 경우는 13월에 그 월급이라고 말하는 네. 또 연말정공제까지 또 받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연말정산 이 입금이 됐을 겁니다. 예, 직장인들. 그래서 이게 뭐 치킨 한 마리 사드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아무튼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이 세금 부담보다는 이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기여금이 훨씬 더 크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 조세 부담률과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보험 기여금까지 다 합친 것을 네. 국민 이 부담률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은 작지만 이런 사회보험 부담률까지 높은 국민 부담률은 높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OECD 평균 조세 부담률과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차이가 이 정도라면은 네. OECD 평균 국민 부담률과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 요 차이는 오히려 더 갭이 커지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세금도 낮지만 네. 이 어떤 사회보험료 부담은 더 낮다라는 것이 네. 뭐 여기까지는 네. 이견이 없는 아, 이 재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인 거죠. 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별 이제 세금 부담률은 어떤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오해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은 낮은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직 학계에서 일치된 견해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더 쉽게 말해서 음. 고소득자가 세금을 다른 나라보다 덜 내서 음.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건가? 네. 아니면 중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서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건가? 아니면 저소득자가 네. 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 미달자가 많아서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건가를 한번 봤더니, 네. 근데 저는 사실 조세 부담률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부담률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명칭이 세금이냐 건강보험료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지. 네. 뭐 이름이 건강보험료를 네. 뭐 세금으로 바꾸면 더 기분 나쁘고, 건강보험료 아니라 뭐, 네. 뭐 가족보험료 이러면은 기분이 안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나가면 그렇죠. 무조건 기분이 나쁜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 부담률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네. OECD 저소득층의 차이 네. 갭은 그렇게 낮지 않고요. 아, 오히려 네. 중소득자, 고소득자의 갭이 OECD 평균보다 갭이 더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네.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적게 낸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면은 고소득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득자, 고소득자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예, 더 적게 낸다. 맞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저소득자가 OECD 저소득자보다 조금 적게 내고, 우리나라 중소득자,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OECD 중소득자,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적게 낸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본 결론인 거죠. 네. 그 올해 한국 경제를 두고 위원님께서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GDP 성장률이 15%,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을 거라는 파격적인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놀랍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네. 올해 우리나라 GDP가 작년보다 OECD에 따르면 10% 이상,
시티뱅크에 따르면 한 15% 이상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뭐 개발 연대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 해 10% 이상 성장한다? 말이 네. 되냐?라고 네. 할 텐데 네. 물론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장률은 그 네.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명목 성장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가 2% 성장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 2% 성장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명목 형식적으로는 5% 성장했는데 음.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면은 3% 빼고 네. 실질은 한 2% 성장했다. 네, 좀 네. 거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네. 빼기 아니라 나누기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네. 거치게 설명하면은 이런 건데 음. 그런데 우리나라 올해 실질 성장률이 뭐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한 1.8%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올 그렇죠. 초에는 2%또 네. 그러다가 2.5%또 그러다가 네. 3% 이래요. 아무튼 실질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데 네. 뭐 한 3% 정도 성장할 네. 것 같은데 명목 성장률은 3% 정도가 아니라 최소 10% 이상 많으면 한 15%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놀라움은 여기서 두 가지죠. 네. 그러면은 실질 성장률이 3%인데 네. 명목 성장률이 뭐 한 13%면은 네. 그럼 물가 성장 상승률이 10%냐라는 네.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요. 네. 뭐 다행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10%까지는 아니고요. 한 대강 한 2% 중반 한 그 정도 한국은행은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2% 중반이지만 네. 총 물가 지수 뭐 그런 말은 없지만 네. 전체 물가 이걸 뭐 보통 디플레이터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수출하는 물가 그런 것까지 네. 다 포함을 한 요 총 물가를 네. 보면은 최소한 1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수치를 본 이래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네. 물가 상승률이랑 총 물가인 이 디플레이터랑 네. 뭐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는 2.5%, 하나는 10%. 네. 뭐 말도 못하는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요즘에 그 하이닉스가 수출을 엄청 잘 되잖아요. 네. 이게 HBM을 파는데 HBM 가격을 누가 정할까요? 하이닉스가 마음대로 정해요. 부르는 게 이거 네. 10,000원에 살 사람 해도 네. 손들면 그럼 20,000원에 살 사람 손들면 100,000원에 살 사람 뭐 봉이 김선달보다 더해요. 네. 뭐 거의 영업이익률이 75%가 넘는 뭐 제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HBM을 엄청나게 이 반도체 가격 엄청나게 비싸게 네. 팔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물가가 상승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HBM을 비싸게 판다고 해서 네. 대한민국에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건 그건 없습니다.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뭐 2.5% 정도면 뭐 낮은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 정도면 나름 안정적이다. 뭐 중동 전쟁까지 생각해보면 나름 안정적이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총물가 수출 가격까지 포함한 것은 10%가 넘는다라는 네. 건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아니 소비자 물가가 중요하지 실질 네. 성장이 중요하지 네. 네. 뭐 디플레이터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디플레이터가 뭐가 중요하고 네. HBM 수출 물가가 뭐가 중요하고 네. 이 명목상 성장률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뭐 경제학자들은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아니라 재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명목을 사실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네. 실질 삶은 모르겠지만 네. 이 명목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네.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세수는 실질 네. 성장률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명목 성장률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게 네. 무슨 소리냐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GDP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나눈 거잖아요. 네. GDP가 명목상 한 10% 이상 커지는 거예요. 네. 네. 올해 국가 부채가 10% 이상 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부채 한 1,500조 정도 되면 10%면은 150조. 네. 올해 150조를 국가 부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거다. 그래서 국가 네.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걱정했던 거가 조금 이제 네. 네. 민망해지고 그래서 네.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이 벌고 세수가 많이 좋으면은 국채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국채를 안 갚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 부채 부채 비율은 떨어진다.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세수가 얼마나 좋냐? 올해 그 본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90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올해 390조 원에서 50조 원 이상은 더 들어옵니다. 최소. 네. 50조 원 플러스 알파.
네. 문제는 내년이에요. 네. 내년은 최소한 500조 원 이상은 더 들어요. 올해 39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년에는 505조 원, 510조 원 이상도 저는 네.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그렇죠. 되는 것이 올해 네. 내년 뭐 한 내후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국부 펀드를 만들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국부 펀드를 보통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국부 펀드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돈이 뭐 한 100조 원 이상 네. 쏟아지니까 네. 이거를 100조 원을 갑자기 어디다 썼냐, 뭐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네. 너무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돈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생산적인데 써야 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생산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백가쟁명이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젠 백가쟁명이 필요하죠. 네. 이 100조 원, 추가 100조 원 어디다 써야 될지 저는 모든 국민이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쓰자라고 네. 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런 정책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최소한 그 정책의 장이 열려서 우리가 어디다 써야 될지 국민적으로 합의를 볼 때까지 네. 그 돈을 그냥 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뭐 이 재정경제부는 펀드에 넣자, 네. 그리고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기금에 넣자라고 말을 하는데 네. 뭐 펀드가 기금이고 기금이 펀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기금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펀드. 예, 맞아요. 네. 네. 기금 영어로 하면 펀드인데 네. 아니, 그러면 기금이나 펀드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치킨을 영어로 하면 닭을 영어로 하면 뭐죠? 치킨이죠. 근데 닭과 치킨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펀드와 기금은 다른 거고요. 펀드를 이 재정 이 예산서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제 기금이 되는 거예요. 네. 올 초에 예전에 기재부, 그러니까 네. 기재부를 그러니까 지금 쪼개졌잖아요. 현 그렇죠. 정부가 네. 기획예산처랑 이 재정경제부로 네. 쪼갰는데 이렇게 쪼갠 이 경제를 이 총괄하는 두 개 부처가 네. 하나 부처는 펀드를 펀드. 만들자, 하나 네. 부처는 기금을 기금 만들자. 네.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경제부처가 서로 합의를 못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싸움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쪼갠 이유가 뭡니까? 견제와 균형이에요. 서로 싸운다라는 게 뭡니까? 네. 견제와 균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제일 재밌는 건 싸움 구경.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이 싸우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그런데 싸움 구경보다 더 재밌는 건 이제 싸움을 이제 네. 훈수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얘가 잘했니 제가 네. 못했니 훈수하는 건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경제부의 펀드보다 이 기획예산처의 기금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네. 그러냐면 펀드를 만들면은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라도 네. 뭔가 운용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란 것은 본질적으로는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거 아니라 잘 쓰는 게 기금인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운용을 해서 이자를 받겠다고 돈을 모아놓는 것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도 국가 부채를 한 100조 원 정도 발행을 할 겁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데 네. 국가 부채를 계획대로 다 발행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펀드에 넣어서 이자 수익을 얻는다? 에이, 이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기금에다 넣으면은 이 국가 부채를 그만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금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쓸 때가 국민들의 합의가 모아지면 쓰자라는 것이 저는 기금이 더 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기금이 더 적절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과 세수를 내지는 늘어난 세수를 이제 증대된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고 네. 저의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곳은 있죠. 네. 저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은
더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 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럼 이 고속도로를 2개를 더 만들자? 이건 아니고요. 네. 우리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저는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국민들이 합의한 바가 AX와 GX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예요. 네. AX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전환, 네. AI 전환, 그리고 네. GX라고 하면은 이제 탄소 중립 전환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인공지능 전환과 탄소 중립 전환 두 개를 아우르는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아, 에너지가 네.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늘리자라는 건데 그리고 저는 뭐 에너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재정 전문가가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하자라는 이유는 어디단가 투자를 하면은 네.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이익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네. 네. AI에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에너지 인프라 투자 특히 효율 개선 투자는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아,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효율 개선, 음. 뭐 건물이든지 산업이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에다가 1조를 투자하면은 네. 한 5년 정도의 1조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1조 원을 투자했을 때 네. 5년 내에 1조 원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한다면은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을 하는 게 바로 네. 에너지 인프라 투자니까 네. 저처럼 재정을 공부하는 사람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뭔가 네. 투자 실패를 하면은 네.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1조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괜찮은 투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것만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1순위이긴 하지만 이것만 네.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를 저는 어떤 해로 보냐면은 음. 소득 불균형 원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해 뭐 코스피 5,000피 돼서 돈 많이 버셨나요? 아니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주식을 투자한 사람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네. 삼전 닉스에 투자한 사람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식을 투자 안 한 사람은 물론이고 주식을 투자해도 뭐 100만 원 투자한 사람 뭐 치킨 한 마리 값밖에 못 벌었고요. 네. 그리고 뭐 수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은 수억 원 벌었는데 거기에 세금도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의 불균형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저는 이 벌어진 부의 불균형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될 거다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올해 이 부의 불균형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이제 내년 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부터 내년 말에 그 얼마나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거를 되게 우려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부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출은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네. 뭔가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신박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네. 언론에서도 크게 써주고 그렇죠. 뭐 네. 국민들도 우와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라고 하는데 저처럼 재정을 공부한 사람은 네. 아니 그냥 새로운 제도 말고 네. 기존 제도를 좀 두텁게 해. 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어떤 그 EITC 그 근로장려세제, 네.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들 기존 제도거든요. 네. 그냥 네. 기존 제도를 두텁게 하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티는 안 날 수 있을지언정 네. 저는 이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이 어떤 소득 대체를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초울트라 하이퍼 호 시절에 증대된 부를 어떻게 나눌까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광양에 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금 혜택이 풍성해요. 기부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광양이 더 살기 좋아진대요.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찾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환경,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는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부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광양의 오늘을 바꿉니다.